그리고 타당도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확인이 되면 두 번째로 타당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도구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는가, 그러니까 정확히 측정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 예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능검사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능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학교 성적이 높아야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능이 학업 성적과 관련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인사선발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점수가 높은 사람은 직무평가 점수가 높아야겠죠. 이게 이제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것을 예측해 주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는 검사 자체의 내적인 특성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 타당도는 검사의 활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구성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 조금 신기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능이 시험 성적 지능이 높을수록 시험 성적이 높을 거야는 이론적 가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타당도를 평가하네요. 야, 여기로 빠지기 시작하면 가설을 가지고 타당도를 평가한다. 가설에 들어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 근데, 검사를 만드는 이유는 네. 예를 들면 학업에서의 능력을 평가해 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능 검사가 만약에 학업 성적을 예측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네. 쓸모가 없죠. 지능 검사 도구가. 아니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지능이 과연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가? 쪽이 그냥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그걸 있다라는 가정. 있다를 가정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측정하는 게 지능이야라고 가정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가정이에요. 그게 증명된 적이 없어. 근데 지능을 검사하는 거야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시험 성적이랑 비슷하게 나와로 평가한 거잖아. 타당도라는 걸로 써.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가설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네요. 가설이 증명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래가 이러면 또 지능이란 무엇인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 스페시픽한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타당도의 평가 방법이 맞아요. 네, 앞에 거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연구자가 가정한 게 네.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양쪽의 걸 실제로 특정하고 그 두 개가 상관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가설을 확인할 텐데, 그러니까 지능도 평가하고 시험 성적도 평가를 했어. 그게 완전히 이상적인 도구 갖다가 평가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야 이 둘이 상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이 둘에 대한 증명은 안 했고 이론만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모든 측정 지표가 완벽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논리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걸 근거를 두고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잖아요. 근데 근거가 증명된 적이 없는 걸 갖다가 근거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능 검사가 지능을 대변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타당도의 한 예로 그냥 지능을 들으신 거지. 네, 타당도라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지능만 이렇게 할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뭐가 대해서도 됐든 그게 그걸 과연 제대로 측정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개념정의로 가는 거라고요. 그냥 조작 측정이 해야 된다고? 네. 지능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작 측정을 한다고 쳐요. 그럼 조작 측정을 하면 타당도를 왜 평가해요? 조작 측정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예측을 해줘야 쓸모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능검사 도구를 만들었는데 학업 성취나 업무 수행을 예측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지능을 과연 잘 예측해줬다고, 잘 평가해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지능 평가 검사라고 만들어는 놨지만 학업 성취에 비슷한 무언가거나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능이라고 선언하는 게 맞냐는 거지 제 말은. 지금 평가하고 만들어진 지표가 지능이라는 지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얘기가 되면서 정리가 될 거는 같은데 네. 학업 성취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지능이 발현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수행들을 측정을 하고 네. 그것들과 지능 검사의 관련성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업 성적도 예측을 해주고 다른 직무 수행도 예측을 해주고 지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다른 성취들을 예측을 해준다 그러면 이 지능 검사 점수가 지능의 일부분을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지능 검사할 때 어떤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좀 더 헷갈린 것 같은데. 지능 검사는 다음 회차 얘기할 거라서 지금은 평가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다 그러니까, 듣고 얘기하자 임마.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아니 그건 궁금하잖아. 예상 왜냐면 아니 그것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끝내게 해줘나. 뭐가 궁금한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뒤에 어쨌든 풀어줄 거라고 믿을게요. 지나가 봐요. 안 풀려. 왜? 안 풀려. 일단은 타당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네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시작도 안 했어 임마. 내가 한마디 했는데. 아니 이상하잖아. 가정 갖다 가정을 그 평가한다니까. 포인트는 되게 공감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럼 돼요. 좋아요. 자 다시. 나 어디 얘기하고 있었니? 구성타당도 설명해 주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할게요. 네, 구성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유사한 검사랑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새로 지능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신 능력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언어력,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력은 그러면- 뭐예요? 언어 능력. 단어를 많이 아는가? 그것보다는 나중에-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단어를 많이 아는가도 측정해요. 중요 능력 중 어휘, 하나긴 해. 어휘- 문맥 능력도- 파악도 있는 그런 것 것도 같은데. 있죠. 수론을 할 수 있는지, 의미를 음.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언어 능력. 그다음에 수리력이 뭔지는 안 물어보냐? 걔는 너무 와닿는데? 와닿냐, 그거는? 단어만 들어도 알겠는데? 기계라고 수린 좋아하는구만. 아니 언어력이란 단어 되게 생소했어요 그냥. 언어 능력. 예. 예. 언어 이해 언어 능력? 이해력이라고 더 언어 이해 많이 능력.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생소해서. 수능에 있잖아 수능에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언어- 거죠. 언어 능력 네. 평가 이렇게. 사실 수리력도 좀 이상하긴 하지 않아요? 수치 이해력. 왜 수리 영역 있잖아 수능 보면. 수리 그러니까 영역, 그런 언어 단어가 영역. 만들어져서 우리가 친숙한 거지. 네. 수리라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나?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떨어지니까 너무 잘 알아. 이건 하나의 능력의 맞아요. 영역이다. 네. 없는 사람은 잘 알지. 그 있는 사람이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 지능 검사를 만들면 이렇게 지능이 발현될 걸로 예상하는 다른 검사 점수들이랑 상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기존 점수랑 상관이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점수하고 다른 검사 점수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수렴 타당도 개수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능이랑 관련이 없는 다른 개념들이라고는 상관이 적어야겠죠. 예를 들면 딴 걸 측정하면 안 되니까 얘가. 그렇죠. 예를 들면 체력 검사를 하거나 시력 검사를 해요. 그럼 이거랑 상관 분석해 보면 개수가 낮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좋은데 빨리 달리기 잘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그거는 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지. 아니 지능 검사. 지능 지능 검사. 검사 점수하고 시력이 관련성이 높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말도 안 되게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상관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여러 개. 네,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만 셀피킹해서 갖고 온다. 나쁜 놈이야. 왜? 이런 걸 이런 걸 피해킹이라고 합니다. Why? 너 피샤 형님한테 맞고 싶어? 어떤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거야? 지능이 떨어지면 시력도 떨어지고 지능이 높으면 시력도 높은 사람들만 찾아갖고 갖고 온다고. 강한 상관이 있네. 일부러 체리피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상상도 못 해봤어. 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들을 측정하는 점수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확산 타당도라고 해요. 서로 떨어져 있다, 확산되어 있다. 근데 혹은 변별 타당도 개수라고도 합니다. 아주 완전히 분리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완전히 상관 개수니까 경향성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낮으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해요? 그냥 아까 0.7이 높은 거의 기준이라고 그거는 하셨는데. 그거는 내적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다른 변수랑 관련성을 봤을 때 0.4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0.4 이하면은 0.4. 네. 아니요. 지금 분리된 점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0.4보다 낮아야겠죠. 낮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0.34 정도 되면 조금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정도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하고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고 떨어져 있는 것들이랑 상관계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이게 통계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똑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좀 생기긴 하네. 상관계수가 찝찝한 네. 면이. 감이 안 와서. 개수로 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렇다 아니다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경향성으로 판단하잖아요.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0.6, 0.4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을 띠는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쵸, 우리가 있죠. 그냥 이렇게 본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향성을 거니까. 보게 되는 거라고. 네, 그게 약간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통계 분석으로 나오는 모든 지표는 다 경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value도 우리가 뭐 5% 이것도 사람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지 실제로 물리적인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딱 정답이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경향만 있고 이제 그 예외치가 있으면 사람이 자꾸 발레를 들잖아요. 그쵸. 난 그렇죠.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경향치예요. 모든 통계 지표들은. 통계학 공부의 벽을 느끼는 것도 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패러다임이 네, 저게 받아들여지지 이해가 않으니까. 와닿지 네,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수학 그러니까 공식에 넣으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념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심리검사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럼 100개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모든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을 찾아내요. 그러면 문항들이 몇 가지 군집을 만들어내서 관련이 있는 것들은 서로 묶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구성 개념이 가까운 것들끼리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성격 검사 중에서 빅5라고 하는 성격 5연 이론을 베이스로 놓고 있는 심리 검사를 설명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문항이 총 한 24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얘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하면은 5개의 군집으로 묶여요. 네, 그러면 하나의 군집에 있는 문항 내용들은 다 비슷한 성향을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군집에 있는 애들은 또 다른 성향을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A 군집 안에 속해 있는 문항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겠죠. 그다음 B 군집에 있는 애들은 걔네끼리 높겠죠. 그 다음에 A와 B 간의 상관관계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응답 결과에 따라 군집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각 요인 내 문항과는 상관이 높고 다른 요인 문항과는 상관이 낮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들이 몇 가지 구성 개념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 기법 중에 주성분 분석이라고 있어요. 차원 축소할 때 사용을 PCA라고. 하는.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주성분 분석에서는 각 차원이 서로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요인 분석은 심리적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아예 없게 나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씩은 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회학 연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예요. 뭐냐면 그 이제 사회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SPSS라는 통계 분석 툴이 있는데 거기에 요인 분석 메뉴에 들어가면은 디폴트가 주성분 분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요인 분석으로 바꿔줘야 요인 분석이 수행이 되는데 그냥 메뉴가 요인 분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폴트로 놓고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요인 간에 상관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되죠. 물론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서로 다르게 내놓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많이. 컨설팅 경력이 많으니까 저런 걸 다 잡아놨네. 근데 이거는 되게 유명한 오류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UX가 잘못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요인 분석 안에 주성분 분석을 넣어놨어. 그 만든 사람 잘못인 거예요. IBM 듣고 있나요? 아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옛날에 ATM기에 카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카드가 나오는 거. 카드 넣었다가 현금 찾고 카드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네. 카드를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전에는 카드를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카드를 안 빼면 돈이 안 나오게 바꿨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게 타당도를 확인하는 비슷하다고 것 이게 중에 맞아. 구성 타당도. 대답하고 보니 이상하잖아. 네. 구성 타당도에게. 두 번째로는 준거 타당도. 네, 준거 타당도. 우리 준거 얘기 그때 했었죠. 어떤 개념을 대표해주는 어떤 변인을 찾는 거, 준거. 예측 변인이 준거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준거를 이 검사 도구가 예측해주는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이걸 타당도 개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상관계수를 타당도 개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 모형의 성능 평가 지표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분류 모형에 있는 뭐 정확도, 액큐러시, 혹은 회귀 모형에 있는 R스퀘어 값 이런 것들도 얘가 내가 원하는 타겟을 얼마나 예측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구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인사선발 검사라고 하면은 이 선발 검사 점수하고 직무 수행 평가 점수랑 상관 개수를 구해보는 거죠. 그럼 이 개수가 높아야만 예측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중요한 평가 지표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변수가 준거를 예측해준다면 변수와 준거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선발검사 개발에 이 변인을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용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 타당도가 확인이 되어야만 검사 점수를 활용해서 뭐 선발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데 이 변인을 쓸 수 있는지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측 타당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뭐 기업이나 학교나 뭐 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의 미래의 성취를 예측하는 용도로 쓴다던가, 그 다음에 학생이나 종업원의 미래 성취를 예측하는 데 쓴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발검사 예측 변수 타당도 개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통 0.3에서 0.4 정도, 그러니까 0.5 이상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엄청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게 엄청 성공한 게 0.4 정도만 돼도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쓸모 있다고. 근데 사실 상관계수가 0.4면 이제 별량의 한 16%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상관계수가 0.4 정도가 나오면 한 16% 정도만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왜냐하면 인간의 수행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100 중에 16을 그렇죠. 예측해 준다는 근데 거니까. 심리검사 하나만으로 16%를 설명해 준다는 거는 사실 되게 높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직무 수행을 결정해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겠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돈, 그런 것도 있겠죠. 키, 키가 있는 직무도 있겠죠. 외모, 외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겠죠. 신체적 능력, 화려한 언변, 그렇죠. 언어 능력.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직장과 집의 거리,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게 그거네. 타고난 두뇌. 지능. 네.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속성과 외적인 속성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이제 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P는 MAE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랑 어빌리티랑 인바이러먼트랑 세 종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티베이션은 사람의 동기나 성격이에요. 일단은 사람이 일을 잘하려는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성취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성격, 이게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일이냐 하는 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직무 수행에. 그다음에 어빌리티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능이나 기술 이런 거 있죠.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 환경은 일단 기본적인 근무 환경 있겠죠. 물리적인 시설물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좋은 환경에서 대부분 일하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조명이나 온도나 그다음에 뭐 책상이나 노트북의 성능이라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무 성과에. 키보드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근무 형태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근무 시간, 근무의 난이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가,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아까 박 박사 얘기한 거. 그다음에 보상들도 있겠죠.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심리적인 보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동료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가족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지지해 주는가.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이나, 그리고 사실 자연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일을 하는 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한가라든지 정치적 환경도 있겠다. 그렇죠. 네, 정치 환경도 있죠.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 기온이나 뭐 기온의 변화.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내 복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휴식 공간이 있는가, 그다음에 뭐 식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근처에 괜찮은 식당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돼 가지고 직무 수행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걸 요약하면 MAE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어빌리티, 인바이러먼트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만들어내면 이게 100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인사선발 도구만 가지고 16%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16이 큰 숫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측했다는 건데. 네네. 네. 그다음에 게다가 이거는 미래 시점의 일을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선발 검사는 되게 과거의 값이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하고 나서 나온 지표는 미래의 값인데,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미래 시점의 지표를 16% 정도 설명해 준다 그러는 거는 되게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준거 타당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 건데, 예측 변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제 관련 전문가들한테 이 측정 문항을 주고 이 개념을 측정하는데 이 문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1점에서 5점 사이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항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는 이 능력을 잘 평가해 주는 것 같아 라고 점수를 높게 주겠죠. 어떤 것들은 점수를 낮게 주겠죠. 그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게 되면은 이 평정값을 얻은 다음에 값이 낮은 것들은 제외하게 되는 거죠.
값이 낮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평가 문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어떤 값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는 수용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빼는 겁니다.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면을 타당하나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면으로 보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받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주재 전문가들이 본 건데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검사 문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주재 전문가들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싶겠지만은 사실 연구 차원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게 괜찮은 변수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안면 타당도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느껴야만 이 검사 결과를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뭐 당연히 이런 질문을 예상할 텐데 안면 타당도는 직무 수행에 역량이 높은 사람이 높게 주고 낮은 사람은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면 타당도는 이제 왜 사실 보게 되는 거냐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수용하기에.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안 그럴듯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 보세요. 예측력이 확인이 됐어요. 네. 전문가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중고 타당도가 확인이 됐는데 응시자들이 보기에는 관련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직무 수행이랑 성별이 관련 있게 나왔어요. 그럼 성별이 가중치 줄 거야? 못 주는 거죠. 만약에 출신지 혹은 부모의 재산이 직무 수행이랑 유의하게 관련성 있는 거로 나왔어요. 이거 선발 도구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갑자기 저 뭐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어느 컨설팅 기업에 면접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가신 거예요? 엊그저께. 농담이고 그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한 걸 시켰어요. 심리검사 도구인데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뭘 빼서 그걸 그냥 기록하고 그거를 30분 넘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성실성 검사 같은데. 근데 검사 방법 딱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뭘 측정하려고 나한테 이걸 시킨 거지라는 그런 약간 안면타당도는 되게 낮은 검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검사인지도 알려주지 않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실성 검사랑 비슷한 건데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치팅을 하느냐? 네. 그걸 측정하는 검사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주어진 직무를 잘 하는지, 그러니까 복붙 안 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이상한 응답 안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듣기에는 그것처럼 들리네요. 그 전에 뭐죠? 관련 없는 직무를 시켜서 뭐 능력 평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 이 문항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안면타당도가 중요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의도를 알면 연구자의 의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게 있고 네네. 어떤 거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알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선발 도구에서는 안면타당도가 중요하죠. 내가 보기에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점수를 구해서 이거 가지고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었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 옆에서 쏟아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연구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응답 패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도 다 똑같구나. 예를 들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몇 개를 풀었나를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풀고 있어요. 먼저 풀 수가 없는 정도의 문항을 풀어낸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주는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